올해 정부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뿌렸습니다.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농어촌에 사는 사람들은 추가 지원까지 합치면 가구당 수십만 원이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용기한이었던 11월 30일이 지나고 계산을 해보니 거의 1,0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쓰이지도 못한 채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정확히는 947억 원 정도가 남았다는 집계가 나왔죠. 돈을 못 받은 것도 아닌데 받은 돈을 쓰지 않고 날려버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은 민생회복 쿠폰의 설계와 현실을 끝까지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쿠폰이 당신 통장에 남긴 진짜 흔적이 뭔지도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이 제도가 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말 그대로 경기가 어렵고 물가가 높아진 상황에서 국민의 살림, 그러니까 민생을 조금이라도 숨쉬게 해보자고 만든 정책입니다. 올해 7월 21일부터 지급이 시작됐고 신청기간은 9월 12일까지,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지급 금액은 단일 금액이 아니라 소득과 지역에 따라 달랐습니다. 소득 상위 10%와 일반 가구는 15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도록 설계됐습니다. 여기에 수도권 밖에 사는 사람은 3만 원, 인구 감소 농어촌 지역 거주자는 5만 원을 추가로 받도록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형편이 더 어려운 사람, 지방에 사는 사람에게 조금 더 주는 꽤 그럴듯한 구조입니다. 사용처도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게에서만 쓸 수 있게 했습니다. 편하게 말하면 골목 상권, 동네 가게에서만 쓸 수 있도록 막아놓은 겁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 직영 편의점은 사용 불가. 같은 프랜차이즈라 해도 연매출 기준에 걸리는 가맹점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이 제도의 이름이 민생회복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국민의 소비를 늘리겠다는 목표와 동시에 그 소비가 대기업이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떨어지게 설계한 거죠. 듣기만 하면 상당히 괜찮은 정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숫자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국민에게 주겠다고 발표한 예산의 일부는 애초에 신청조차 되지 않았고 신청해서 받았는데도 쓰지 못한 금액이 900억 원이 넘습니다. 돈을 준다는데도 안 받는 사람, 받아놓고도 안 쓰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건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첫째, 정말로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제때 제대로 도달했는가? 둘째, 이 쿠폰이 정부가 기대했던 것처럼 추가 소비를 만들었는가? 아니면 그냥 할인 쿠폰 정도로 그쳤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하는 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조금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은 소득 기준에 따라 15만 원을 받습니다. 반면 인구 감소 농어촌 지역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 40만 원에 지역 추가 5만 원까지 합쳐서 45만 원을 받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래도 어려운 쪽에 더 많이 주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뒤틀린다는 겁니다. 강남 직장인은 평소에도 소비할 여력이 있습니다. 쿠폰은 기존에 하던 소비에 얹어지는 보너스가 됩니다. 반대로 농어촌 기초수급자는 당장 밀린 공과금과 빚이 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쿠폰은 소비에만 써야 합니다라고 말해도 현실의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서 이걸 현금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정부가 이런 쿠폰을 설계할 때 기대하는 건 매우 단순합니다. 지금 쓰지 않을 돈을 지금 쓰게 하자. 이걸 경제학에서는 소비를 앞당긴다고 표현합니다. 소득 충격, 물가 상승으로 지갑이 닫힌 상태에서 쿠폰이라는 당근을 주면 사람들은 다시 가게로 나가서 돈을 쓰게 되고 그게 소상공인 매출을 올리고 지역 경제에 한 번 더 돌고 결국 국내 총생산을 조금이라도 위로 끌어올린다는 논리입니다. 중국, 일본, 대만 등 많은 나라가 똑같은 아이디어로 소비 쿠폰을 써왔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이런 소비 쿠폰이 일정 기간 동안 소매 판매를 끌어올리고 국내 총생산 기여도가 올라간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늘 그렇게 잘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과거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쇼핑 쿠폰을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 돈이 모두 쓰이면 민간 소비가 의미 있게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상당수 국민이 상품권을 할인해서 사채업자나 브로커에게 팔고 현금으로 바꾼 뒤 저축해버렸습니다. 쿠폰이 소비를 늘린 게 아니라 현금으로 둔갑한 뒤 사라진 셈입니다. 정부 지출은 늘었지만 국내 총생산 증가 효과는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쿠폰을 설계만 잘하면 된다는 말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인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만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갔습니다. 대만 정부는 경제 위기와 팬데믹 시기에 여러 차례 소비 쿠폰과 현금 지급을 반복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얹어주는 이른바 세배 쿠폰 구조입니다. 정부가 일정 금액을 보태주는 대신 반드시 일정 금액 이상을 쓰도록 만들어 실제 지출이 늘어나도록 설계한 거죠. 그래도 연구에 따르면 소비 승수, 그러니까 정부가 쓴 돈 대비 실제 소비가 얼마나 늘었는가를 보면 이 쿠폰의 승수가
대략 0.28 정도에 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생각만큼 대단하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최근 대만은 아예 현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초과로 거친 세금을 재원으로 국민 한 사람당 대략 40만 원대의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만 당국은 이것이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약 0.4%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소비 쿠폰보다 소비 유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같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 뿌리기는 언제나 단기 효과와 부작용이 같이 붙어 다닌다는 겁니다. 다시 한국의 민생회복 쿠폰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제도는 기본적으로 현금이 아니라 조건이 붙은 소비 쿠폰입니다. 일정 기간 안에 써야 하고 특정 지역에서만 써야 하고 연매출 기준을 만족하는 상점에서만 써야 합니다. 여기에는 분명 선의가 있습니다. 나라 살림이 무한정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한 번 쓸 돈이라면 최대한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에 직접 닿게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이 조건들이 실제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한 장벽으로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장벽이 바로 900억 원이라는 미사용액으로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첫 번째 장벽은 신청 절차입니다. 민생회복 쿠폰은 자동으로 국민 모두에게 꽂히지 않았습니다. 일정 기간 안에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카드사 앱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했습니다. 초반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까지 붙었습니다. 평소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에겐 몇 분 걸리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고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고 인터넷 뱅킹이나 인증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따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집에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런 수고를 해야 했다면 이미 설계가 현실과 많이 어긋나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장벽은 사용처입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게에서만 쓸 수 있다는 조건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현실의 소비 동선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소에 회사 근처 프랜차이즈 카페와 대형마트만 써온 직장인은 쿠폰을 쓰려면 일부러 전통시장이나 동네 구멍가게를 찾아가야 합니다. 배달앱을 써도 앱 안에서 결제하면 쿠폰 사용이 안 되고 라이더가 와서 직접 가게 단말기에 긁어야 쓸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쿠폰에 맞춰 생활을 바꾸기보다는 그냥 쿠폰을 덜 쓰게 되는 구조입니다. 정책은 골목 상권 활성화를 원했지만 실제 생활 패턴을 억지로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장벽은 시간입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잔액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사람 심리가 이럴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생각해 봅시다. 처음 쿠폰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넣어두고 나중에 장볼 때 쓰지 뭐. 기한이 넉넉해 보이면 사람은 거의 항상 미룹니다. 적금이든 운동이든 다 똑같습니다. 게다가 쿠폰 금액도 당장 인생을 바꿀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15만 원, 20만 원, 평소 생활비, 카드값 한두 달 내역에 섞여버리기 딱 좋은 규모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자가 하나 날아옵니다. 민생회복 쿠폰 사용 기한이 하루 남았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앱을 열어보고 남은 금액을 확인하고 남은 하루 동안 억지로 쓰거나 그냥 포기합니다. 900억 원은 이렇게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사용액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이건 단순히 아까운 돈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그만큼의 예산을 썼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홍보를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카드사와 지자체가 행정비용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만큼의 소비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지출 대비 소비 승수가 그만큼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둘째, 형평성 문제도 생깁니다. 디지털에 익숙하고 정책 정보를 잘 챙기는 사람들은 쿠폰을 꼼꼼히 챙겨 쓰고 심지어 각종 결제 방식과 페이백까지 조합해 국가가 주는 이벤트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반대로 정보와 시간,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은 신청조차 못하거나 받았어도 쓰지 못한 채 기회를 날립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보면 민생회복 쿠폰의 장단점이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중국의 일부 지방정부는 쿠폰을 설계할 때 사용기한을 매우 짧게 잡고 일정 금액 이상 결제할 때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3만 원 이상 결제 시 만 원 할인 같은 구조입니다. 이렇게 하면 쿠폰을 쓰기 위해서라도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쓰게 되기 때문에 실제 지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쿠폰을 현금처럼 만드는 대신 강제 미끼로 쓴 겁니다. 반대로 일본처럼 아무 조건 없이 상품권만 나눠주면 사람들은 그걸 할인 판매해서 현금으로 바꾸고 저축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설계의 차이가 곧 효과의 차이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민생회복 쿠폰은 이 중간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사용 기한은 몇 달로 제법 길고 사용 조건도 연매출 제한 정도 외에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결제해야 쓸 수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소비할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할인 쿠폰이 됩니다. 평소라면 3만 원 쓸 식당에서 3만 원 쓴 뒤 오늘은 쿠폰으로 결제해야지 하고 결제 수단만 바꾸는 식입니다. 이 경우 경제 전체의 추가 소비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쓴 예산은 결국 기존 소비를 할인해 준 꼴이 됩니다. 쿠폰이 있든 없든 밥은 먹었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정책이 완전히 쓸모없었다고 말하는 것도 과장입니다. 일부 지자체 자료를 보면 실제로 동네 식당과 전통시장, 동네 미용실, 동네 슈퍼의 매출이 정책 시행 기간 동안 평소보다 증가한 구간이 있습니다. 특히 이미 지역사랑 상품권을 잘 활용해온 지역에서는 민생회복 쿠폰이 거기에 올라타면서 매출을 한 번 더 밀어올린 측면이 있습니다. 또 재난지원금과 소비 쿠폰을 반복하면서 지자체와 카드사 그리고 소상공인의 결제 시스템이 빠르게 정비된 효과도 있습니다. 공공배달앱, 지역페이, 전통시장의 카드 단말기 보급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단기 소비 효과와는 별개로 장기적으로도 남는 인프라입니다. 문제는 이 정도 효과를 얻기 위해 이만큼의 돈을 쓰는 게 최선이었냐는 질문입니다. 한국은행의 분석을 보면 정부가 소비 쿠폰처럼 가게에 간접적으로 돈을 주는 것보다 정부가 직접 물건과 서비스를 사거나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하는 방식이 국내 총생산을 더 크게 늘린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같은 규모의 예산을 썼을 때 정부가 직접 지출할 경우 국내 총생산 증가폭이 소비 쿠폰보다 더 컸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직접 투자는 눈앞의 표를 얻기 힘든 방식이고 소비 쿠폰은 당장 국민의 휴대전화로 얼마 지원되었습니다라는 문자 하나를 꽂아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정치가 여기에 끼어드는 지점입니다. 정책의 정치적 동기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전 국민에게 쿠폰을 나눠주는 정책은 설명이 쉽습니다. 힘드니까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누구든 이런 말을 싫어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움을 받습니다. 밥 한 끼, 장보기 몇 번, 병원비 일부라도 덜 부담스럽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런 정책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 이번에는 얼마 주나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임금은 정체되어 있고 집값과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는 꾸준히 오르는데 그 사이를 한 번씩 쿠폰이 메워줍니다.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진통제만 계속 늘리는 셈입니다. 또 한 가지 냉정하게 봐야 할 점은 누가 진짜 이득을 보는가입니다. 겉으로는 국민 모두의 민생을 위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업종과 기업들이 더 큰 이득을 보기도 합니다. 쿠폰 결제에는 카드사가 끼고 결제망을 운영하는 대형 기업들이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사용처가 연매출 30억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 기준 안에 들어오는 꽤 큰 가맹점과 체인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작은 영세상인들은 제도 자체를 잘 모르거나 단말기 설치와 정산이 복잡해서 참여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정보와 시스템에 가까운 쪽이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럼 민생회복 쿠폰 같은 정책은 완전히 버려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정책은 딱 한 가지 역할을 할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큰 충격이 한번 왔을 때, 예를 들어 팬데믹이나 금융위기가 같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꺼져버린 소비를 잠깐 되살리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구조적인 개혁, 예를 들어 고용 안정, 임금 구조 개선, 사회 안전망 강화 같은 걸 해내면 됩니다. 쿠폰은 시간을 벌어주는 임시 방편일 뿐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민생회복 쿠폰의 현실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뭘 고민해야 할지가 선명해집니다. 첫째, 정말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행정 절차를 최소화한 자동 지급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소득 정보와 복지 정보를 활용하면 굳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계좌로 바로 꽂아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신청할 여유와 여력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쿠폰의 목적이 소비 진작인지 소득 보전인지 솔직하게 정해야 합니다. 소득 보전이라면 굳이 쿠폰으로 돌려서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현금으로 주고 대신 직접적인 복지와 세제 개편으로 조정하는 것이 더 투명합니다. 셋째, 쿠폰을 쓰더라도 설계를 훨씬 더 날카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만은 꼭 지키자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상 결제 시에만 사용할 수 있게 설계해서 추가 지출을 유도하거나 사용기한을 짧게 잡는 대신 충분히 강하게 홍보해서 지금 안 쓰면 손해라는 심리를 확실히 자극하는 방식입니다. 또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몫을 높이기 위해 카드사 수수료를 낮추는 조건을 달 수도 있겠죠. 설계를 대충 해놓고 국민이 알아서 잘 쓰겠지라고 기대하면 결과는 항상 지금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개인 입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도 있습니다. 첫째, 이런 쿠폰이 나올 때마다 나라에서 준 돈이니 그냥 써야지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돈이 어디서 왔고 앞으로 어떤 형태로 다시 나에게 돌아올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금의 쿠폰과 지원금은 미래의 세금과 물가,
그리고 긴축 정책으로 되돌아옵니다. 둘째, 쿠폰이 나올 때마다 소비 패턴을 흔들기보다는 내 재무 상태를 점검할 기회로 삼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당장 급하지 않은 소비는 그대로 두고 빚과 비상자금, 장기 투자 비중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겁니다. 국가가 주는 쿠폰은 일시적이지만 당신의 자산 구조는 평생 갑니다. 마지막으로 민생회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곱씹어 보겠습니다. 쿠폰 몇 번 뿌려서 회복될 삶이라면 애초에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의 생활을 진짜로 회복시켜주는 건 안정적인 일자리, 예측 가능한 세금과 보험료, 견딜만한 수준의 집값과 교육비, 그리고 아플 때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의료와 복지입니다. 쿠폰은 그 위에 올라오는 매우 얇은 층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얇은 층만 보고 정책이 잘 돌아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질문해야 합니다. 민생회복 쿠폰은 끝났습니다. 잔액은 사라졌고 영수증은 버려졌고 카드 명세서에는 이미 섞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쓰는 방식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어야 하는가? 같은 예산으로 더 나은 민생 회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다음 위기 때 우리는 또 다른 이름의 쿠폰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쯤이면 오늘 우리가 던진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조금이나마 준비되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